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그냥 피곤한 건가 싶다가도 문득 이게 정상인가 싶은 순간들 있잖아요. 최근에 장수 연구 데이터들을 보다가 좀 섬뜩한 걸 발견했어요. 80세를 넘기지 못한 분들의 기록을 쭉 따라가 보니까 병명이나 사고 같은 직접적인 원인 말고 그 전부터 이미 반복되던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엔 우연인가 싶었는데 자꾸만 겹치는 부분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 패턴들이 대부분 10년, 20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가족도 모르게, 심지어 병원에서도 놓쳤던 아주 작은 신호들이요. 오늘 이야기할 5가지는 검사로 잘 안 잡히는 것들이에요. 혈액 검사 정상, CT도 정상, 그런데 몸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알아채면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패턴들을 하나씩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몸이 보내고 있을 신호들을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뭔가 하나는 걸리는 게 있으실 거예요. 사실 80세라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90세까지도 건강하시고 어떤 분들은 70대 초반부터 몸이 급격히 약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연구자들이 주목한 건 숫자가 아니라 그 이전의 흐름이었어요. 몸이 무너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미 작은 균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균열들은 대부분 본인도, 가족도, 심지어 병원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었어요. 그냥 나이 들면 그런 거 아니냐는 식으로 넘어갔던 순간들이요. 첫 번째 패턴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이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몸의 회복 속도가 조용히 느려지는 시기를 알아채지 못한 경우예요. 이게 참 애매한 게 아프거나 다친 것도 아니고 딱히 검사 수치가 나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부터 피곤이 좀 더 오래 가는 거예요. 주말에 푹 쉬면 월요일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월요일에도 여전히 무거운 거죠. 계단 오르고 나서 숨이 차는 건 당연한데 예전엔 금방 돌아왔던 호흡이 이제는 한참을 기다려야 진정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 듣고 있는 분들 중에 고개 끄덕이신 분 계실 거예요. 이런 변화들은 너무 서서히 와서 본인은 잘 모르거든요. 그냥 요즘 좀 바빴나 보다, 날씨가 안 좋나 보다 하면서 넘어가요. 그런데 몸속에서는 이미 뭔가 달라지고 있어요. 세포들이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는 속도가 미묘하게 느려지고 있는 거예요. 염증이 생겼다가 가라앉는 사이클도 조금씩 길어지고요. 수면 중에 일어나는 회복 작업도 예전만큼 효율적이지 않아요. 이게 한두 달 정도면 괜찮은데 몇 년씩 계속되면 몸 전체의 베이스라인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작은 스트레스에도 쉽게 무너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감기 한 번 걸렸는데 2주가 가고 발목 삐끗했는데 한 달이 넘어도 불편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그냥 나이 탓으로만 돌려버려요.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를 놓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시기에 몸이 원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같은 속도로 살아가려고 하죠. 50대에도 30대처럼 일하고 60대에도 40대처럼 움직이려고 해요. 몸은 조금 쉬어가자고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는 그걸 의지 부족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갈림길에 서게 돼요. 몸의 신호를 알아채고 조금씩 리듬을 조정하는 사람과 그냥 밀어붙이는 사람으로요. 그리고 이 차이가 10년, 20년 후에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 패턴으로 넘어갈게요. 이건 좀 역설적인데요. 식사량은 줄었는데 영양은 더 부족해지는 상황이에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식욕이 줄어들거든요. 위장도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고 소화 효소도 덜 나오고요. 그래서 점점 적게 먹게 되는데 문제는 적게 먹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이 들수록 단백질이나 특정 비타민은 더 많이 필요한데 식사량은 줄고 있으니까 결국 부족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검사 수치로 바로 나타나지 않아요. 혈액 검사해도 정상 범위고 딱히 아픈 데도 없고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몸속에서는 조용히 변화가 일어나요. 근육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겉으로 봐선 잘 모르는데 허벅지 둘레가 1년에 0.5cm씩 줄어드는 거예요. 팔 힘도 미묘하게 약해지고요. 이게 쌓이면 70대 후반쯤 되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져요.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계단 오르기가 두려워지고 무거운 걸 들 때 주저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인데요. 이 시점부터 낙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거예요. 뼈도 약해진 상태에서 넘어지면 골절이 쉽게 오고 그 골절 때문에 누워 지내다 보면 몸 전체가 빠르게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돼요. 실제로 연구 데이터를 보면 고관절 골절 이후 1년 안에 사망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이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살이 찌면 안 되니까 적게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체중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그건 과체중인 사람 얘기고 이미 정상 체중이거나 근육량이 적은 사람은 오히려 충분히 먹어야 해요. 특히 단백질이요. 그런데 나이 들면 고기가 부담스럽고 생선도 자주 안 먹게 되고 콩이나 두부도 귀찮아서 안 챙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절반도 못 채우는 날이 많아져요. 이 패턴을 벗어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였냐면요. 식사량은 줄었어도 질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한 끼를 먹더라도 단백질은 꼭 포함하고 색깔 있는 채소도 챙기고 간식으로 견과류나 유제품을 먹는 식으로요. 거창하지 않아요. 그냥 매일 조금씩 꾸준히 챙기는 거죠. 그리고 이 차이가 10년 후에 확연하게 갈리는 거예요. 세 번째 패턴인데요. 이건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놓치는 부분이에요. 움직임의 범위가 점점 좁아지는데 본인은 모르는 경우예요. 이건 운동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매일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같은 동작만 반복한다는 거예요.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자세로 앉고 같은 동작만 하는 거죠. 그러면 몸의 특정 부분만 쓰게 되고 안 쓰는 부분은 점점 굳어가요. 어깨 가동 범위가 줄어들고 고관절 유연성이 떨어지고 발목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이게 서서히 와서 본인은 잘 모르는데 어느 날 뭔가 집으려고 몸을 숙였다가 예상보다 훨씬 불편한 거예요. 그제야 알아채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까지 안 움직이는구나. 몸속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안 쓰는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짧아지기 시작해요. 혈액순환도 덜 되고 윤활액도 덜 나오고요. 그러면 나중에 그 관절을 써야 할 상황이 왔을 때 갑자기 부담이 몰리는 거예요. 허리를 숙여서 바닥에 떨어진 걸 줍거나 높은 곳에 손을 뻗거나 갑자기 방향을 바꿔야 할 때요. 이럴 때 다치는 거죠. 근육이 찢어지거나 관절이 삐거나 심하면 인대가 끊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번 다치면 회복이 느려요. 첫 번째 패턴에서 말한 것처럼 회복 속도 자체가 느려진 상태니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 패턴을 벗어난 사람들이 특별히 대단한 운동을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양한 움직임을 유지했어요. 산책하면서도 때때로 계단을 오르고 집에서 스트레칭도 하고 가끔은 평소와 다른 길로 걸어보기도 하고요. 정리하다가 높은 곳도 직접 손 뻗어 닿고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도 자주 하고요. 이런 작은 차이들이 몸의 전체 가동 범위를 유지시켜줬던 거예요. 네 번째 패턴 들어갈게요. 이건 건강과 무관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사회적 연결이 끊기는 시점을 놓친 경우예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람 만나는 게 줄어들거든요. 직장에서 은퇴하고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있고 자녀들도 바쁘고요. 그러다 보면 집에만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처음엔 편하다고 느껴요.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몇 달, 몇 년 쌓이면 문제가 생겨요. 뇌가 자극을 덜 받게 되는 거예요. 대화하고 웃고 생각을 나누고 계획을 세우는 일들이 줄어들면서 인지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해요. 몸도 영향을 받아요. 밖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움직임도 줄어들고 식사도 대충 하게 되고 낮과 밤 리듬도 흐트러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수면 질이 나빠지고 그게 또 기분에 영향을 주고 그러면 더 사람 만나기 싫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오래가면 우울감이 올 수도 있고 심하면 무기력이 만성화돼요. 그리고 이게 면역력에도 영향을 줘요. 외로움과 고립이 만성 염증 수치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 감염에도 약하고 회복도 느리다는 데이터가 많아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게 흡연이나 비만만큼이나 수명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꼭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한두 명이라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진짜 대화를 나누는 관계가 있으면 돼요. 그게 동네 친구일 수도 있고, 종교 모임일 수도 있고, 취미 동호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동네 카페에 자주 가서 주인과 인사만 나눠도 도움이 됐다고 해요. 중요한 건 완전히 고립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유지하는 거죠. 다섯 번째 패턴이에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데요. 작은 증상을 계속 미루다가 결정적 순간을 놓친 경우예요. 몸이 신호를 보낼 때 바로 확인했으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었던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소화가 자꾸 안 되는데 체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고, 가슴이 가끔 답답한데 스트레스 때문이려니 하고 넘기고, 숨이 자꾸 차는데 운동 부족이려니 하고 넘기는 거예요.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일상적인 거라서 크게 신경 안 쓰게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초기 경고 신호일 수도 있어요. 몸속에서는 이미 뭔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어요. 혈관이 조금씩 좁아지고 있거나, 혈압이 올라가고 있거나, 혈당 조절이 안 되기 시작하거나, 간 수치가 나빠지고 있거나요. 이런 변화들은 초기에는 별 증상이 없어요. 그냥 좀 피곤하고, 좀 불편하고, 좀 무겁고 이 정도예요. 그래서 넘어가기 쉬운 거죠. 그런데 이게 몇 년 쌓이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요. 그러면 갑자기 큰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심근경색이 오거나, 뇌졸중이 오거나, 당뇨 합병증이 생기거나요.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죠. 그때 그 증상 나타났을 때 병원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는 착각이 있어요. 검사 받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혹시 큰 병이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 때문에 오히려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건 역설이에요. 일찍 찾으면 해결할 수 있는 걸 늦게 찾아서 더 큰 문제로 만드는 거니까요. 실제로 장수하신 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작은 증상도 그냥 넘기지 않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과민하게 반응하라는 게 아니라 몸이 평소와 다르게 신호를 보낼 때 그걸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일주일 이상 계속되는 증상, 점점 심해지는 증상, 처음 느껴보는 증상이 있으면 확인해 보는 게 맞아요. 자, 여기까지 5가지 패턴을 살펴봤는데요. 혹시 중간에 뭔가 걸리는 게 있으셨나요? 이 패턴들이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어요. 각각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이거든요. 회복이 좀 느려졌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고, 영양이 조금 부족하다고 당장 문제 되는 것도 아니고, 움직임이 좀 줄었다고 바로 아픈 것도 아니고, 사람 안 만난다고 병 생기는 건 아니고, 작은 증상 하나 가지고 병원 갈 필요까지야 싶은 거죠. 그런데 이게 다 동시에 일어나면 얘기가 달라져요. 회복이 느린 상태에서 영양이 부족하고, 거기에 움직임까지 줄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고, 몸의 신호도 계속 무시하면 몸은 점점 무너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5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사회적 고립이 오면 밖에 나갈 일이 줄고, 그러면 움직임이 줄어들고, 움직임이 줄면 식욕도 떨어지고, 식욕이 떨어지면 영양이 부족해지고, 영양이 부족하면 회복이 느려지는 시기예요. 하나가 다른 걸 끌어내리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를 개선하면 다른 것도 따라서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밖에 나가게 되고, 그러면 움직임도 늘고 식사도 챙기게 되고 몸 상태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식으로요. 이 부분이 희망적인 거예요. 5개를 다 한꺼번에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뭘 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건 필요 없어요. 딱 3가지만 생각해 보면 돼요. 첫 번째는 몸의 회복 시간을 존중하는 거예요. 피곤하면 쉬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같지만 많은 분들이 피곤해도 계속 밀어붙이거든요. 특히 할 일이 많을 때요. 그런데 몸은 기계가 아니에요. 쉬어야 다시 움직일 수 있어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완전히 쉬는 시간을 만드세요. 누워서 눈 감고 있기만 해도 돼요. 낮잠이 부담스러우면 그냥 조용히 앉아 있기만 해도 좋아요. 이 시간이 쌓이면 몸이 회복 리듬을 되찾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것만 바꿔도 2주 안에 컨디션이 달라졌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좀 더 가볍고, 오후에 쏟아지던 졸음이 줄어들고, 저녁에도 여유가 생기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한 끼 식사의 질을 조금만 높이는 거예요. 전체를 다 바꾸려고 하지 말고 딱 한 끼만 신경 써보세요.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어요. 그 한 끼에 단백질을 꼭 넣고 채소도 2가지 이상 넣고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도 적당히 먹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하루 영양 섭취가 확 달라져요. 다른 끼는 편하게 먹어도 돼요. 중요한 건 한 끼라도 제대로 챙기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끼도 신경 쓰게 돼요. 세 번째는 일주일에 딱 한 번 평소와 다른 움직임을 해보는 거예요. 매일 같은 산책만 하셨다면 한 번은 계단을 오르내려 보거나 공원 벤치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해 보거나 팔을 쭉 뻗어 스트레칭을 해보는 거예요. 거창한 운동 아니어도 돼요. 그냥 평소 안 쓰던 근육과 관절을 조금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몸의 가동 범위가 유지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누군가와 함께 하면 더 좋아요. 그러면 네 번째 패턴인 사회적 고립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시작해도 충분해요. 완벽하게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담돼서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딱 하나만, 가장 쉬운 거 하나만 골라서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몸이 조금씩 반응하는 게 느껴질 거예요. 피곤이 조금 덜하거나 소화가 조금 나아지거나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요. 그럼 그때 하나 더 추가하면 돼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한 5가지 패턴은 사실 병이 아니에요.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지금 이 리듬으로 계속 가면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경고인 거죠. 그리고 다행인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나가면 몸은 반응해요.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근육이 다시 붙고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기분이 나아지고 작은 증상들이 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몸은 생각보다 강해요. 제대로 된 신호를 주면 스스로 회복하려고 해요. 당신 몸이 망가진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까지의 리듬이 조금 맞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리듬은 언제든 바꿀 수 있어요. 오늘부터요. 지금부터요. 몸을 탓하지 말고 몸의 말을 들어주세요.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조용히 귀 기울이기만 하면 돼요.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이 5가지 중에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주변 분들 중에 비슷한 신호를 보이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꼭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